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디펜스 브리핑까지만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인균 대표가 방송에 복귀해 정상적인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KF-21의 수출시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방산 한일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출품작의 성능이 만만치 않은데 과연 누가 더 유리한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 프로그램 TFX 칸이 드디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이제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이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 중인 자체 개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의 시제 1호기가 현지 시각 2월 21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시제기 제작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밝혔습니다. 타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칸이 첫 비행에서 13분을 비행했으며 230노트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고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번 성공은 튀르키예 항공산업의 위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발 사업이 시작된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230여 대를 보유한 F-16 전투기 전량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S-400 사태로 제재를 받으면서 개발 과정이 큰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KF-21과 마찬가지로 쌍발 엔진 전투기지만 엔진 체급이 한 단계 더 높은 F-110급을 채택한 대형 쌍발 전투기로 개발됐습니다. 엔진 추력은 F-15급이면서 최대 이륙 중량은 KF-21보다 낮은 27.2톤으로 설정돼 있어 일부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F-110 엔진의 TFX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기술 지원을 받아 튀르키예판 F-110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제기 초도 비행은 F-110 엔진을 사용해 성공했지만 자체 모델 엔진 개발에 실패할 경우 추가 시제기 제작은 물론 양산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바이락타르 TB2 드론처럼 칸 전투기 역시 수출용으로 적극적으로 판촉해 돌풍을 일으킨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우리 KF-21의 강력한 맞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칸, 과연 튀르키예의 바람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메인 사진이 2월 21일 앙카라 인근 아킨시 공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이륙한 칸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배면 모습이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죠. 타이 측에서 발표한 개념도어를 보면은 생긴 것은 F-22처럼 생겼지만은 내부 무장창은 F-22하고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짬뽕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내부 무장창은 에어 인테이크와 에어 인테이크 두 개 사이, 즉 공기흡입구와 공기흡입구 사이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수호이 57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에 양 사이드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작은 웨폰 베이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21하고 다르게 IRST라든가 EOTS 같은 모든 센서들을 내부의 수납식으로 만들어서 외부 돌출물이 없는 깔끔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깔끔한 구조만큼 실제로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아셀산이라는 업체가 현재 칸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CG로 도식을 해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IRST, EOTS, 그리고 센서 퓨징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센서 퓨징, 여러 개의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전투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건데 F-35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 퓨징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에만 10년이 넘게 걸렸죠.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도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 블록 4라고 완전히 이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작업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튀르키예가 과연 미국도 그렇게 오래 걸린 5세대 전투기 센서 퓨징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되고요. 가장 큰 의문은 이 중량입니다.
이 F-110 엔진은 우리가 F-15 전투기 같이 대형 전투기에 운용이 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 엔진 하나로 F-16 전투기, 즉 20톤짜리 전투기가 움직이고요. F-15처럼 30톤대 중후반의 중대형 전투기가 엔진 두 개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엔진을 두 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칸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7.2톤, 그러니까 슈퍼호넷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27.2톤은 이 칸 전투기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F414급이나 EJ200처럼 엔진 하나당 100kN이 안 되는 그런 엔진을 설정을 하고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인 압력이 내려왔고요. 그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서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이 전체 사이즈를 보면 F-15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엔진도 F-15랑 같은 걸 사용하고요. 그런데 중량, 최대 이륙 중량이 27.2톤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덩치는 F-15만 한데 최대 이륙 중량이 27.2톤밖에 안 된다. 이 말인즉슨 페이로드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탑재량과 무장 탑재량이 굉장히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시제기는 F-110 엔진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차후에 개발될 엔진이 F-110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F-110 정도의 추력을 구현을 하면은 애프터버너 기준으로 했을 때 125kN 정도의 추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를 하려면은 터빈 입구 온도를 1400에서 1500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튀르키예 엔진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터보팬 엔진을 하나 갖고 왔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무인 전투기용으로 제공했던 AL222 소형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빈 입구 온도가 1200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애프터버너 기준으로 했을 때 추력이 41.2kN밖에 안 됩니다. 즉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F-110 정도의 엔진 기술을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도 알타이 전차와 마찬가지로 양산 초기부터 심장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덩치는 굉장히 큰데 심장이 너무 약해서 충분한 양의 연료와 무장을 싣지 못하고요. 충분한 속도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추력이 약하다는 것은 엔진이 생성해낼 수 있는 전기양, 즉 발전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발전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A사 레이더, EOTS, ILST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전자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튀르키예가 말하고 있는 센서 퓨징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 전투기 엔진 분야에다가 수십조 원의 돈을 때려박았던 중국도 쓸만한 터보팬 엔진을 만드는데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엔진 자립화에 나선 튀르키예가 그 정도 엔진을 만들어낸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튀르키예가 S400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캐사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캐사 제재를 받지 않았더라면 F-110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나중에 가서는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 비슷한 체급의 엔진을 순차적으로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지만 그 S400 때문에 이 칸 전투기의 운명도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KF-21의 경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덩치는 훨씬 크지만 힘은 훨씬 더 약하고 항속거리도 작고 속도도 느리고 전체적으로 성능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한일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과하게 넘었다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주력 수송 전투함 헌터급이 결국 사업 축소라는 극역 처방을 받았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이 호위함 대신 소형 전투함들을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는 플랜 B가 통과됐는데 이 소형 전투함 사업에서 한일전이 벌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국방전략 검토에 따라 수상함대 구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 호주 해군 핵심 전력을 구성할 26척의 신형 함정 도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해군 전문지 네이발투데이가 현지 시각 2월 20일을 보도했습니다. 당초 호주는 8척을 운용 중인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영국의 26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확대 설계한 헌터급 호위함 9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헌터급은 만재 배수량 8,000톤급의 26형을
1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자체 개발 위상 배열 레이더인 시파2 레이더와 미국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10을 통합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헌터급의 원형인 26형은 영국 건조 물량 기준으로 한 척에 13억 1천만 파운드, 한화 약 2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헌터급은 9척에 46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40조 1,200억 원으로 한 척에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견적이 제시됐습니다. 어지간한 중형 항모 가격에 필적하는 헌터급의 가격은 초도함 건조에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잡아놓고 여러 조선사에서 일감을 나눠먹는 구조로 건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헌터급 건조 사업이 시작되자 호주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을 놓고 건국 이래 최악의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결국 호주는 의회와 내각, 국책연구소 공동연구를 거쳐 건함사업 조정을 결정했는데요. 조정된 계획에 따라 헌터급은 6척을 도입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3척 도입 축소를 통해 확보한 약 10조 원의 예산으로 호바트급 개량형 3척과 범용 호위함 11척, 선택적 무인수상 전투함 6척 등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호주는 범용 호위함 11척 도입 대상으로 한국의 충남급, 일본의 모가미급, 독일의 메코 A200급, 스페인의 알파 3000급을 지목했는데요. 11척 가운데 3척은 국외 도입, 나머지 8척은 기술 도입 형태로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은 도입 후보 가운데 가격과 성능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일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 헌터급이라는 호위함은 마리 호위함이지 실제로는 순양함급이었죠. 만톤인데 만톤이라는 덩치에 비해서 무장과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덩치도 만톤으로 커졌는데 왜 이런 저성능의 군함이 나오느냐? ASC 때문이죠. 호주 잠수함 공사의 약칭인 ASC는 말은 잠수함 공사지만은 실제로는 호주 해군의 건함 사업을 총괄하는 기업입니다. 거대 조선사인데 이 거대 조선사의 노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노조에게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됐던 겁니다. 노조가 굉장히 세지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죠? 네, 비용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주 국방장관이 나는 ASC가 잠수함이 아니라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못 믿겠다 라는 말을 했다가 이 노조의 압박 때문에 국방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계에서 강제로 은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 헌터급 사업이고 이 헌터급 사업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부풀려졌습니다. 9척을 도입하는데 한 척에 4조 5천억 원. 처음에는 3조가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이것 붙고 저것 붙고 점점점 늘다 보니까 결국엔 가격이 4조 5천억까지 올라갔죠. 이 4조 5천억 원이면 우리 조선사들이 우리 해군에 제안했던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무리 호주가 정신이 나간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9척에서 6척으로 축소를 하고 3척을 줄여서 얻어진 약 15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건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호주의 이번 결정을 가지고 호주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규모의 해군력으로 팽창한다.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해군력을 확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원래 15조 원을 썼어야 될 그 예산에서 5조 원을 빼고 10조 원을 가지고 건함의 계획을 바꾸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20조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호바트급 방공 구축함 3척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페인 나반티아가 계속해서 제안을 해왔던 사업인데 이 호바트급은 스페인의 바잔급 이지스 호위함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6,000톤짜리 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호주가 또 이런저런 삽질을 해서 2조 5천억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이 이것을 척당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규모로 해서 샀었는데 가격을 3배로 뻥 튀긴 거죠. 지금 이 F-110을 호주에서 건조하게 되면은 스페인 해군 납품가가 8억 6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척당 3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호주는 최대한 가격을 억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척에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의 가격으로 이 3척을 구매를 해야
나머지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11척의 이 경량 호위함을 구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경량 호위함은 11척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아봤자 4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여러 후보 중에 알파 3000급 그리고 메코 A200급은 물 건너갔다라는 소리죠. 메코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팔렸고 베스트셀러 호위함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가장 최근에 이집트에 판매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척에 5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호주 해군이 잡고 있는 예산의 1.5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호주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왔던 나반티아에서 수출용으로 호주 해군에 제안하고 있는 알파 3000 호위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반티아는 스페인에서 건조할 경우에 한 척에 6억 달러, 그리고 호주 현지에서 건조할 경우에 한 척에 8억 달러. 요즘 환율로 생각해 봤을 때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돈이죠. 당연히 호주 해군의 예산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 해군이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호위함은 호주 국방부가 발표했던 모델 중에 2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한국의 충남급, 그리고 일본의 모가미급이죠. 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모가미가 좀 더 큽니다. 1000톤 정도 배수량이 더 뛰어난데 대잠 성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을 도입해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때 굉장히 조용한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안상 기종이 어떤 모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최신형 HMS 소나, 즉 훌 마운티드 소나하고 타스라고 해서 예인형 소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잠 작전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호위함인데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기 추진 방식이 아니라 통상적인 코다그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소음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같은 경우에는 VDS, 즉 가변심도 소나를 채택을 했고 여기에 타스까지, 즉 예인식 소나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이 모가미급에서 멀티스태틱 소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잠수함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소나만 배열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른 대잠 센서가 보내온 그 액티브 핑의 반사음을 수신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잠수함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장 능력 면에서도 모가미급이나 우리 충남급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2가지 변수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급의 경우에는 한 척 조달가가 4천억 원 정도,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는 500억엔,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기준했을 때는 4,400억 원 정도 하는데 가격은 모가미급이 조금 더 비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호주 해군의 이 경량 호위함 사업은 하이엔드급 전투함을 사는 게 아니라 보조함, 그러니까 호주의 연안 방어를 막고 수적인 물량을 채우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가미급 같은 이러한 성능까지는 추구하지 않고요. 일본은 해외 무기를 수출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과 협업을 했던 경험이 거의 없죠. 군함 수출 경험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선사도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군함을 구입할 때는 해당 그 조선소의 실적, 그러니까 유사한 배를 얼마나 많이 건조해서 얼마나 많이 판매했느냐, 그것을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자위대에 납품했던 그 실적을 제외하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도 굉장히 많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변수는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화 비중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전망으로는 우리 업체들이 일본을 상대로 낙승을 거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나반티아가 전통적으로 호주와 건함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공구축함, 그러니까 F-110급과 이 알파 3000을 패키지로 묶어서 저렴하게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호주의 예산이라든가 이 호위함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충남급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장밋빛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